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연거푸 제가 두 개의 물건을 소개할 거예요. 지분 물건에서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교과서에도 전형적인 출구 전략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줬지 공유물 분할 소송이 그게 전형적인 아마 소개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다른 길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지분 물건을 낙찰받은 출구 전략일 때 이 둘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간의 장단점인데 똑같은 지분 물건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물건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강남을 밀어내고 서울의 땅값이 가장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이 성수동입니다. 그 성수동에 한해 공장이 2016년도에 경매 나오고 그럼 우리는 일단은 2016년도를 기억해야 돼요. 천하의 성수동도 2016년도에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전이었습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예열을, 이제 무슨 얘기냐. 금융위기가 끝나고요. 금융위기가 2012년으로 지나고 날 때 2012년으로 끝나고요. 2014년, 14년, 15년, 3년 동안 그때 이제 정권 교체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합니다. 그래도 시장은 쉽사리 안 사나르다도 5년 동안 침체기가 있다 보니까 그 골이 깊은 거예요. 아무리 부양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차가워진 마음이 쉽게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 16년부터 봄이 도래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직면에 이 물건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리 성수동일지라도 이 물건은 또 두 가지의 단점이 있어요. 전체가 다 경매 나온 게 아니라 3분의 1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간해 공장이 미등기라는 이유로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이 물건은 법정지상권과 지분 물건 두 가지를 풀어야 돼요. 이런 연유로 5억대의 물건이 성수동에도 두 번 떨어집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죠. 지금은 뭐 물건 나오면 신건에 제가 가장 최근에 성수동에 핫한 물건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BMW 본사가 있습니다. 동일로변에. 그 BMW 바로 그 라인 동일로변에 현대 오일뱅크의 직영점인 주유소가 경매 나옵니다. 그 주유소 면적이 한 360평인데 감정가가 한 330억대. 평당 1억이 조금 안 되는 그 물건이 경매 나오는데 저는 그 물건을 처음 경매 신청이 지난해부터 계속 제가 물건을 추천했는데 만약에 올해 지난해 400억 넘을 걸 봤어요. 400억을. 근데 올해는 시장이 완전히 꺾였죠. PF 브릿지라든가 본 PF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서울시내 여기저기 곳곳에 펜스만 쳐놓고 공사 중단된 건물. 이게 지금 다 브릿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지주 작업을 했는데 이게 갈아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하니까 펜스만 쳐놓고 그대로 중단된 물건들이 널려 있는데 들랑거렸을 겁니다. 그때는 시장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물건에 단독으로 응찰했어요. 혼자 한 명밖에 안 들었다니까. 한 명도 1등이 약 370억, 366억. 이제 제가 예상한 400억 당연히 못 넘겼고, 만약에 그분도 안 들었으면 또 유찰될 뻔했지. 그러면 아마 저도 언론에 크게 아마 기사화 했을 것 같아. 성수동의 구륙이라고 해서 천하의 성수. 그런 물건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하게 절대 나올 수 없는 따위. 그 물건은 은행비 때문에 경매 나온 게 아니라 그 형제들 간의 부모의 재산 정리의 일환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제가 우연하게 그 주유소 소유한 사람의 집사 아닌 집사 역할을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분의 경매 물건을 추적했더니 서울 시내에 4건이 나왔더라고. 1000억대 물건 2개. 그 다음에 300억대 물건 2개. 그래서 감정가만 2,700억이에요. 근데 그 물건에 모두 다 마지막 날 이 주유소 물건으로 4건이 낙찰됐는데 낙찰 가격이 3,100억이 낙찰됐더라고. 3,100억을 이제 형제들 간에 이제 배당 분배를 하게 되는데 저도 그런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간에 작은 갈등과 반목이 있더라도 한 1,000억씩 배당 받고 하는 그런. 근데 차라리 1,000억 배당 안 받고 형제들과 위에 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그게 훨씬 더 낫겠죠. 뭔 헛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수동 얘기하다가 그걸 오버할 텐데 무슨 얘기냐. 이처럼 지금은 정말 핫한 핫 지역인 성수동도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전에 사람들의 입에서는 반신반의의 대상이 있다. 더군다나 지분 물건의 법정지상권. 그래서 절반까지 떨어져요. 이 물건은 아픈 사연도 있죠. 앞전에 어느 분이 3억 1,600에 두 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네, 3억 8,100. 네, 3억 8,100에 이분이 낙찰받고 지금은 정말 이게 잘 받은 거죠. 지금 기준. 이때 당시는 고가 낙찰이라 해서 이분이 대금 납부를 포기합니다. 아마 지금은 이분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대금 납부를 포기한 물건을 재매각 사건에 경합해서 박모 씨가 최저가에 한 1,000여만 원, 2천만 원 또는 더 3억 3,200을 적어놓고 낙찰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똑같아요. 이날 2016년 7월 달에 3분의 1 위에는 법정지향권이 성립 여지는 공장인데 저도 공장을 간해 공장입니다. 아마 성수동 가서 성수동 구로 이쪽에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했던 선반이라든가 밀림 공장 등들이 있죠. 그런 물건의 전형적인 공장입니다. 근데 이 공장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땅도 다 나온 게 아니라 3분의 1만 경매 나오면 이분은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건 봤더니 형제들이 아버지의 가업을 승계받은 거거든. 이제 아버지가 청춘을 읽어서 성수동에 사업하다가 이제 생을 다하시니까 세 분의 형제들한테 이 부지를 상속을 했는데 건물이 미등기이기 때문에 땅만 등기가 된 거고요.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경제적으로 곤궁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사채를 씁니다. 사채를 써서 못 갚으니까 사채업자가 3분의 1만 경매를 넣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성수동 집값이 뜨지 않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이 사실 이걸 막아줬어야 되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칩니다.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여하튼 제3자인 박모 씨가 3분의 1을 낙찰받고 나머지 두 형제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 재판을 겁니다. 여기는 이건 분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이 재판이 1년 동안 지지부진하죠. 결국은 판결대로요. 왜냐하면 3등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경매에 붙여서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3등분하라는 판결을 가지고 그분이 다시 경매에 내요. 그럼 이게 또 몇 년 2년 걸리죠. 그러면 이게 이제 2015 타경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즈음에 보면 대개 이제 2017, 2018 타경이면 전체가 경매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이 맞으면. 그래서 그랬더니 실제 이분이 낙찰자가 이런 소송을 합니다. 무슨 소송? 공유물 분할. 언제 낙찰받고 바로 내인증명 한 번 보내고 소재기를 해요. 2016년 9월 20일, 28일 날 했더니 이듬해 8월 말에 약 1년 11개월 만에 재판이 끝납니다. 어떻게? 원고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드는 거지. 공유물 분할인데 어떻게 하냐? 현물로 분할이 아닌 경매 붙여서 그 매각 대금을 소유 지분별로 3등분하라는 판결을 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매를 넣어서 바로 여기 나오는 거죠. 이제는 2015 타경했다가 이런 재판에서 2018 타경으로 이렇게 2018년도에 이분이 경매를 넣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아까는 3분의 1이 나왔을 때는 최초 감정가가 5억대였죠. 이제는 전체가 나오니까 집값이 안 올라도 15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땅값이 좀 더 올랐다고 감정평가사가 17억대에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경매 나올 때가 이제 2020년도잖아요. 2018년도니까 2018년도 이제 성수동이 우리가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부동산 상승이 가팔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형제들한테는 이게 이제 절박한 게 느낀 거죠. 2년 전, 3년 전에 동생의 형제의 3분의 1 경매 나올 때는 이분들이 설마 이 형성도 이렇게 유동칠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때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경매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공유물 분할 소송하는 둘이 없어서 성수동 집값이 유동을 치니까 이게 또 부모의 유지가 묻어있고 그러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는데요. 차라리 돈 주고받고 하면은 경매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공탁하거나 변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공유물 분할은 이게 취하가 안 돼요. 그 원고가 걷어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장일 때 차라리 돈을 못 쓰고면 돈을 빌려다가 그분이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면 변제 공탁 있죠. 해방 공탁 등에서 그렇게 하면 경매가 취하할 수 있는데 이처럼 공유물 분할은 돈거래 우리가 그렇죠. 청구 금액이 0원이잖아요. 이것은 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의 그 소유관계를 정리하기는 경매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매 신청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경매를 취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만 끌었지 경매를 막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경매는 2018년도에 했는데 이분이 가진 애를 써서 경매를 막는데 못 막고요. 결국 2020년 경매가 이제
길이 잡힙니다. 법원에 더 이상 손을 들어, 법원도 이렇게 하면 누구예요? 기존의 형제도 손을 들어주죠. 근데 더 이상 들어줄 수 없으니까는 채권자의 뜻에 따라 경매 개시결정, 아니, 경매를 잡아요. 2020년 8월 달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을 하고 집값도 계속 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물건, 즉, 온전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15명이 들어와서 1등이 17억짜리에 대해서 24억대를 써요. 24억. 그러면 앞전에 박모 씨 있죠. 3억 3천인가 200에 낙찰받은 분 있죠. 이분 배달을 얼마를 받았냐면 8억 얼마를 받았습니다. 8억. 3억 투자해서 이분은 8억.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이 낙찰자 박모 씨가 경매를 넣지 않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으면 이 땅 얼마냐? 거의 40억.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는 3억 투자해서 8억이면 세전으로 5억을 이익을 본 거거든.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8억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최소 10억 이상이다 15억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출구 전략이 꼭 플랜 A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가. 우리는 이것만 봐도 땡큐인지 알았는데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두 가지 비교급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면 3억 투자해서 5억만, 아니 8억만 해도 세전 3억이면 양도세 걱정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차라리 오도방정 떨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최소 10억에서 15억 원의 현재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물건을 제가 소개할게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 나옵니다. 이 물건도 지분이 특이해요. 7분의 2와 7분의 5를 소유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서 7분의 2 지분이 경매가 나옵니다. 7분의 2 지분이 2019년도에 1억 7,500에서 한 번 떨어진 거 1억 4천. 지금은 법인들이 주거용 부동산을 거의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취득세 세배 중과라든가 그 다음에 종부세에 지금 종부세 고지서가 들어왔는데 모든 개인들의 종부세는 다 경감됐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의 종부세는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법인들이 지금 현재 주거용 부동산은 2020년도부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전 2019년도까지는 법인들의 천국이었죠. 주거용 부동산. 네, 하여튼 저도 이때 여러모로 걱정했어요. 너무 법인들이 경매 시장에서 이제 조금은 하더라도 조금 쉬쉬하면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떠들고 경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정부의 귀에 들어가고 괘씸죄에 걸려서 다른 데는 괘씸죄에서 다 풀렸는데 아직까지 법인만 괘씸죄로 못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들이 아직도 근데 지금 다시 일부에 제가 우리 수도권 보니까 전세 사고 물건 관련된 법인들이 2억짜리가 3% 몇 %로 떨어지니까 2억대의 물건 200만 원 떨어지니까 그 물건 낙찰받더라고요, 법인들이. 근데 제가 뭐 그 법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법인이 취득세를, 여러분 보세요. 요 얘기 잠깐 빗나갔지만 2억짜리 물건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2억을 인수해야 돼요. 2억을 인수했는데 시세는 1억 5천 가요. 낙찰. 그러다 보니까 2억짜리 200만 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은 취득세를 낙찰가인 200만 원 내요? 아니면 인수금의 미래 인수를 2억이잖아. 2억이 취득세 과표예요. 낙찰가냐, 실제 부담할 금액이 취득세의 과표냐는 거예요. 실제 부담할 금액이에요. 200이 아니라니까. 근데 만약에 이분이 낙찰가로면 5판이라는 거지. 그러면 낙찰가로 취득세 낸다면 신의 한 수가 되죠. 그냥 이분들은 그렇게 하고 취득세 조금 내고 엑시트 해버리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실제 지방세는 실제 부담한 취득가액이 과표가 된답니다. 그래서 낙찰이 200이라도 인수금액이 2억이면 2억에 대해서 부과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제 지방세 공무원이 알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는 별건이라고 하지만,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냐, 다음 주 월요일 날 지방세 연구원에서 저한테 이 관련해서 용역을 줬어요. 이렇게 경매하시는 분들이 취득세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추적할 것을 강의하라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월요일 날 단둘 것 같아. 그래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의뢰하기 전에 일정 부분 알겠지만 이제 세세하게는 저만큼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대표적인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선순위 임차이나 선순위 전세권은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든지 그 지방세 세정과에서
과세할 수 있는데, 근데 일부 법인들이 아마 이 법리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 왜냐면 제가 동일 법원이 막 10개씩, 20개씩 낙찰받는 거 보고 있거든. 네, 그분들이 아까 선순위 임차 인수물건을. 근데 그분들이 취득세 2억에 대해서 3배씩 중과로 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취득세 부분을 기준시가로 해가지고 아직도 법인은 기준시가에서 1억 미만까지는 1.1%가 제일 집단 점차법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정상물가. 정상물가는 이건 2억 인수해야 될 물건이잖아. 인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단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2억이라 하더라도 거래된 금액이 아니고 시가에서 그거를 취득세를 내게 돼 있고 그거 확인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방세 연구원에 우리가 들었대요. 그 친구들이 2억에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 예. 이거 하나 볼게요. 이제 여기도 보면 이분들이 법인이 2019년도까지 법인들이 이제 얼마든지 경매할 수 있다. 1억 6천에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아요. 이분 7분의 1을 법인이 낙찰받았대요. 이분의 우리는 굳이 이 법인하고 인터뷰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이분의 속내 알 수 있죠. 이분은 아마 우리의 전형적인 지분 물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7분의 5 소유자를 상대로 협의를 하겠죠.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겠죠. 그러면 아마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면 어느 판사 아파트를 7분의 2 나누라 판사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전체를 경매 붙여서 그 낙찰 대금을 7분의 2 허락하는데 이분은 그 길 안 가요. 이 법인은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내가 7분의 2를 낙찰받았는데 이분은 실제 이 부동산을 자기 용도로 사용수익 못 얻죠. 이제 기존에 7분의 5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내 지분까지 재산권 행사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기존의 7분의 5 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소송을 하는 거지. 왜? 당신은 7분의 5만 사용해야 되는 7분의 5를 초과한 7분의 2도 쓰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당이득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형적인 경매의 길을, 이 길을 걸어가, 이분은. 여기 보면, 앞전의 사건들은 전부 다 사건명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이었죠. 근데 이분은 부당이득을 걷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이 친구를 봤더니, 여기 이런 물건을 많이 해본 사람의 냄새가 나요. 뭐냐, 이분은 정식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니까. 정식 소를 제기하면 아까 최소 6개 1년 가야죠. 이분은 소에서 가장 약식인 지급명령 신청이에요. 지급명령은 어떻게 돼?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보름이면 종결되죠. 대신 여기에도 잘못된 혹을 떼라 혹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반론을 제기하면 정식 소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바로 소로 들어간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은 이 양자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접근해야 돼요. 무조건 최소의 비용과 최단의 효과로 판결문과 같은 결정문, 즉 집행권을 부여받는다로만 해서 바로 지급명령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나도 당신 못지않은 법률 전문가라면 오히려 시간만 더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또 이 물건은 우리 팁이 돼요. 저도 이 물건을 보면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게 보인다는 거라. 무슨 얘기냐?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당이득을 부풀어서 청구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수를 제기. 왜? 그거에 승부 걸 수 없다고. 근데 이분은 금액을 부풀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이분이 청구 금액을 160만 원 청구했다는 거예요. 160만 원 때문에 상대방이 정식 소를 제기하자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것도 팁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160만 원이고 1000만 원 청구했다. 그럼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니 7분의 2가 무슨 부당이득이 1000만 원씩 나냐고 하는데 160만 원이면 사실 변호사 선임할 수도 없잖아요. 오히려 귀찮은 거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상대방이 대꾸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역대 최단 기간에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아까 공유물 분할 1년 간다겠죠. 이 물건은 얼마 만에 끝나냐. 10월 29일 날 소를 제기했는데 11월 14일 날 끝나버렸다니까. 11월 14일, 2주 만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이제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하죠. 이렇게 2019 타경으로. 근데 이제 요 물건은 잘 보여야 돼요. 아까
공유물 분할 경매에 의해서는 전체를 경매 부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분이 소를 제기한 것은 이 법인이 낙찰받을 제휴일세라는 법인이 낙찰받을 때는 부당이득이죠. 그러면 이때는 경매 대상이 전체가 되면 안 돼요. 왜? 내 지분 내 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지분 7분의 1을 제외한 7분의 5 소유자를 상대로 그분이 지금 법률상 원인 없이 내 지분에까지 사용수익, 임대수익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7분의 5 소유자를 상대로 다시 또 지분 경매가 나온다는 거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분 경매 풀으려고 했는데 또 지분 나오냐? 이게 멘붕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와 경로가 전 다른 게 7분의 5가 경매 나와서 5억 1,400이 되니까 신건에 2명이 들어가서 5억 1,700이 낙찰받아요. 그럼 이때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분은 지금 낙찰 금액이 5억 1,700이죠. 그러면 경매 신청한 사람 5억 1,700에서 얼마를 배당받아야 돼? 배당금은 5분의 2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160만 원 받아야 돼요. 아까 지금 지급 명령에서 청구 금액이 얼마였어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는 금액이 160억이에요. 근데 이자가 내가 160은 더 받았겠지만 실제 경매 개시 결정 당시에 원리금은 160만 원 받아야 돼. 그럼 또 여기서 또 우리 실망하죠. 급실망이죠. 아니 내가 지금 낙찰을 아까 얼마에 받았는데 160만 원 받으려고 경매했냐? 라고 는 아니라니까. 여기는 뭐가 살아서 이 물건은 2분의 자기 지분 7분의 2는 건재하다. 7분의 2는 건재하고 나머지 7분의 5에 대해서 계속 부당이득이 카운팅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이 성수등과 얘하고 대비되죠. 성수등 물건은 일거에 공유물 분할 소송 통해서 일거에 투자 금액을 받고 출구 전략을 짜는 거고 이 물건은 내 지분은 살려놓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듣고 만약에 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이 법인은 7분의 5를 낙찰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았더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분 아마 법인은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 떨어지면 들어갈 그 시제는 왜 못 들어갈 수가 없었지. 2020년 이후에는 법인을 진입장벽을 쳤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못 들어갑니다. 그게 정확한 팩트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법인은 떨어지면 법인이 받으려고 했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그분은 우선 매수권을 이런 경우는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우선 매수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부당이득에 의한 경매는 아까 그 낙찰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거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선 매수하려면 취득원가를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를 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피하니까 이분들은 떨어지면 들어가는데 신권에 누가 받아가 버린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은 낙찰 금액의 160만 원만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자를 비교한 거죠. 이 둘에 우리가 지분 물건에 낙찰받는 출구자 두 가지예요. 공유물 분할로 출구 전략을 짤 것인지 방금 지금 요 사례처럼 거여동 아파트처럼 부당이득이냐라면 물론 이 양자의 장단점은 저희가 다 비교했어요. 그런데 이거 핵심 키워드는 뭐냐?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 비전. 향후에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지역은 부당이득으로 가야 돼요. 이제 아까 성수동은 그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성수동은 집값이 오르는데 그런데 수도권 내지 지방의 중도소지는 집값 오른다는 보장이 없죠. 그건 이론에 없이 공유물 분할이 맞아요. 그런 데는 투자 금액이 일거에 회수하는 게 맞는데 서울의 코어 지역이라든가 누가보다 개발 정보가 있는 지역들의 지방도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핵심 물건들은 부당이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장기 보유하면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 두 마리를 다 잡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양자의 사례를